병원에서 죽기 전까지 주는 정맥주사는 몸을 말라가듯 죽을 수 없게 하고 수분이 넘치는 상태를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말라가듯 죽을 때 인간은 오히려 죽음의 고통을 덜 느끼는데 병원에서 연명치료에 시달리다가 고통 속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슬기롭게 죽는 법입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로 준비했으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주변의 이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환자가 집을 떠나 병원에 옮겨지는 순간 환자는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처럼 병원 시스템에 끌려갑니다. 병원에서는 사망 과정에 들어선 죽음도 무조건 치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입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면 콧줄로 영양을 밀어넣고 숨을 못 쉬면 억지로 산소를 공급하지요. 수십 개의 줄을 연결해 내일 죽을 사람을 본인 뜻과는 무관하게 몇 달이고 연명시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탈인간화는 덤이고 돌봄도 덩달아 외주화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들도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죽음의 외주화는 다시 죽음에 대한 준비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말기 암 환자들조차도 막상 임종을 맞으면 영정사진을 못 구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지요. 죽음이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둔갑한 요즘,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쳐야 할 만큼 하고 제대로 보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사도 병원도 주변인들도 정작 죽어가는 당사자의 고통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자연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죽음에 대한 가장 첫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이윤을 쉽게 맞바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화는 치료 가능한 병으로 둔갑하고 죽음이 병원에서 외주가 됩니다. 현대사회는 죽음을 병원 안에 가둠으로써 우리 일상으로부터 죽음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죽음이 외주화되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잡아먹던 시절에는 적어도 그 가축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도축장이 들어서며 동물의 죽음이 외주화되자 고기는 그저 마트에서 사는 상품이 되어버렸고 결국 공장식 축산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소와 닭과 돼지를 생명이 아닌 물건 취급하며 얼마나 싸고 맛있느냐로 평가합니다. 죽음이 생활에서 분리되어 외주화되자 죽음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연골주사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손상된 연골을 치유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00% 진통 효과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맞으면 관절 손상이나 인대 파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치료와 마찬가지로 오용이나 남용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연골주사를 놓으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의사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찍는 CT 촬영은 몸에 방사선 폭탄을 투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CT를 쉽게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로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현대의료는 죽음에 대한 정의마저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병원의 생사 결정권을 넘겨주고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반복해서 병원 신세만 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몸에 수십 개의 관을 삽입한 채 24시간 울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죽어가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하면 이런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맷자리를 보고 수의를 마련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현실에서 병원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무리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병원은 잠들지 않습니다. 하얗게 불을 밝힌 병동의 밤은 어느 날은 평온하게, 어느 날은 전쟁터와 같이 치열하게 밝아옵니다. 죽음을 말하기 싫어하는 의사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와 가족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하에 중환자실은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로 급속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암묵적인 합의라는 것은 누구도 선택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갈등의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 없이 큰 병원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라는 말은 환자가 만신창이가 되고 가족 또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생전에는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죽음에 이르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또 왜 꼭 큰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똑같이 나쁜 결과라도 대형 병원에서 그 결과를 맞이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더 쉽게 승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첨단 기계와 설비에 달린 일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거란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죽이는 것과 같을까요? 실제로 어떤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과 환자가 입원했을 때 중환자실에 입실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귀책 사유로 담당일을 엄벌할 것을 주장했는데 법조인들은 법률적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죽음에 직면하면 인공적으로 연명을 하게 해야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임종 문화의 총체적인 혼란상에서 비롯되는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의사란 최선을 다할 때와 이제 그만 놓아야 할 때를 분명히 할 줄 알고 가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아있는 벚꽃도 떨어지는 벚꽃도 결국엔 다 지는 벚꽃입니다. 왜 의사들은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할까요? 인공호흡기를 달면 그래도 당장은 좀 편해지실 거야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에서는 자발호흡을 어떤 형태로든 죽여놓지 않으면 제정신으로는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호흡 리듬에 반하여 기계가 규칙적으로, 그것도 가슴이 터져나갈 듯한 압력으로 강하게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 있을까요? 인공호흡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결국 자발적인 호흡 중추까지 마비되도록 진정제를 투여해서 환자를 깊은 무의식으로 떨어뜨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10년간 중환자실 치료 후 생존율은 향상되지 않았음에도 시술 숫자는 크게 늘어서 2003년 평균 3개의 시술을 받던 환자들이 2023년에는 평균 7개의 시술을 받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들어간 80대 어르신들의 생존율은 절반이 되질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의 공통적인 푸념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주렁주렁 몰 달고 동여맨 채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중환자실은 항생제의 저항성이 높은 극강의 병원균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환자들은 침대 위에서 대소변을 보고 형편이 열악한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과 함께 또 하나 흔한 문제가 선망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의 60에서 80%가 선망을 경험하는데 쉽게 말해 정신줄을 놓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환자나 가족들에게 이것은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에 임했을 때도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장소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종 시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언제 떠날지 예상하고 작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 유지 장치를 쓸 것인지 사전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받아야 하며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말기암 선고를 받는다면 혹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는다면 몸이 쇠할대로 쇠해져서 스스로 팔다리도 못 움직이고 밥도 누가 도와줘야 먹어야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도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면박을 받기 십상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죽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일상에서는 없는 일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예전 같았으면 돌아가셨을 상황에서 얼마나 극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이러다가 나빠지면 병원에 모시고 가면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사망진단서에는 더 이상 노안이 사망 원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필립 노스의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엄마, 이렇게 쇠약해진 상태에서 병원의 돌봄을 받는다는 건 결국 포박과 학대를 견뎌야 하는 걸 의미해요. 그게 싫으면 병원에 오지 말고 집에 계셔야 하는 거지요. 뇌종양에 걸려 죽어가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쓴 에세이입니다. 병원에서는 죽음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다만 죽음의 모습만이 바뀝니다. 한국인 100명 중에 80명은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객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임종 희망 장소를 물으면 대부분은 가정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비율이 유난히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 삶의 질이나 신체적인 편안함, 심리적 안녕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정사망보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할 때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가족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애도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가족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환자 본인에게나 남겨진 가족에게나 집에서의 사망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병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누적이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도입이 된 다음부터는 병치레를 하더라도 사망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병치레의 누적을 피할 수는 없게 되면 이제 연명치료가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 후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하신 채 7년을 요양병원에서 영양공급줄과 소변줄을 달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문병을 갈 때마다 고통스러워 보이셔서 가족들 모두가 참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영면하셨을 때 그 얼굴이 더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셔서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 병상 위에서 평생 쪽졌던 할머니의 긴 머리카락이 짧게 잘린 것을 본 손자는 아직도 그 장면이 마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죽음이나 노화는 정말 의료적 처치로 되돌려야 하는 질병일까요? 먼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사망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외출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집 바깥을 안전하게 나갈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이 상황을 사회적인 사망의 단계라고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인데, 이것은 대소변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사망이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밥을 못 먹는 단계입니다. 현대의학은 여기에 또 개입을 하고 물리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면서 삶을 늘립니다. 즉, 영양주사를 놓는다든지 심하면 위에 구멍을 내서 이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지요. 노안으로 천명을 다해 죽는 것은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린 걸까요? 슬기롭게 죽음을 준비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정리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십니다. 상속이나 세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나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류분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언장을 쓴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내 재산이라고 할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 뒤에 남겨진 사람이 있을 때면 미리 써두는 것입니다. 어떤 유언을 남길지 생각해 보시고 직접 써서 미리 간직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최소한입니다.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되거나 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는 노안의 경우에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점점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던 33만여 명 중 뜻에 따라 생을 마감한 경우는 725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3년 현재 기준 180만 명이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이 중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서류 하단에 있는 유의사항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이 결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 모두가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해주는 의사가 잘 없습니다.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분명히 돌아가실 환자인데 누구도 이분이 임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폐렴입니다. 신장이 나쁩니다. 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도 임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온 환자의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폐가 기능을 상실하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심장이 기능을 못하면 에크모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신체의 기능을 확인하고 대신하는 온갖 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의 기능은 서서히 저하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연결하면 보호자의 요구에도 뗄 수 없다고 하니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증가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도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의식도 없이 죽어가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임종은 불안함에서 벗어날 것, 혼자서 임종하지 않을 것, 아이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병원, 특히 중환자실 임종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양심의사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임종 전 마지막 2, 3개월을 가족들과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관행이 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죠. 환자의 손가락 2마디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주치의는 승합제를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하여 몇 시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료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안으로 정말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나도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시면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걸 모두에게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요즘 영양 공급과 항암 치료, 심지어는 혈액 투석까지도 연명 치료의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울 사람은 바로 자신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다투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많은 고뇌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나 좀 죽게 해줘, 이런 말은 빈말로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이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죽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입버릇처럼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데이비드 캐슬러의 인생 수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 사랑하는 이들과 더없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임종이 다가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종 일주일 전에는 의식 변화, 진정, 즉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저하, 수축기 혈압 감소와 구강 건조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임종 하루 이틀 전부터는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눈을 위로 치켜뜨는 증상을 보인다고 하죠. 의식의 변화는 진정과 기면의 단계를 거쳐 혼수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잠들듯 편하게 눈을 감는다는 표현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창난, 환각, 경련 등 임종 직전의 선망을 겪습니다. 의식이 나빠지면 이에 따라 호흡이 불안정해지는데 숨을 몰아쉰다든지 긴 시간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면 임종에 임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무난한 임종 상태로 임종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통증은 줄어듭니다. 임종 환자의 가래 끓는 소리를 의학적으로 임종천명이라고 하는데요. 신체 기능이 쇠약해져 기관지에 고인 분비물을 뱉어내거나 삼킬 수 없어지면서 기도 내에 분비물이 쌓여 발생합니다. 임종을 맞는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임종 약 17에서 57시간 전에 들린다고 하는데요. 이 증상이 일어날 때쯤이면 대체로 의식은 혼수 상태이며 환자는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임종의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아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수년간 회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순간 연명치료의 굴레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못 먹는 단계를 지나 물도 못 마시는 단계가 오면 이제는 정말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념과 달리 임종 환자는 탈수가 되었다고 해서 갈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큰 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 곡기를 끊고 죽음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는데요. 불가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인간의 육체가 사망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육을 입은 생명의 존재가 미혹과 집착을 끊어내고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죽음은 어떤 이에게만 벌어지는 특별한 비극이나 천벌이 아닙니다. 저는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학철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아시나요? 임종하시기 전에 21일간 물만 드시면서 꼬박 굶고 마지막에 관장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염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철 전집에 있는 이 글귀를 들으시면서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혁명가의 죽음, 은빛 호각. 내 일생을 통해 가장 경계해온 것이 남에게 쓸데없이 폐를 끼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번거로움이니. 며느리 너는 나 죽은 날에도 울지 말고 그냥 학교에 가라. 가서 평상시처럼 아이들을 가르쳐라. 위험 있는 삶도 어렵지만 사람이 한 명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위험 있게 맡기가 쉽지 않거늘. 그러나 선생은 그렇게 했다. 더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병원 치료와 주사를 거부하고 꼬박 20하루를 굶은 뒤 소년처럼 머리는 면도로 깨끗이 밀고 간호사를 불러 관장하고 중산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남들이 다 잠자는 새벽 2시 반에 조용히 식구들을 깨워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평소의 모습처럼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다가 그만 깜빡 저 세상으로 가시었다. 입가엔 행복했던 날, 손녀와 함께 짓던 미소 자국이 역력했으며 눈가에선 마지막 매섭고 밝은 빛이 빛났다. 향년 85세.